한지훈. 그 이름은 이 도시의 먼지 낀 구석에서 희미하게 속삭여지는 한숨과 같았다. 한때는 맹수의 눈빛을 가졌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옷을 걸치고 거리를 배회하는 바보로 불렸다. 그의 존재는 강씨 집안에서는 말 못할 오점이었고 그의 삶은 가족들의 조롱과 멸시가 켜켜이 쌓인 폐허였다. 어둑한 새벽, 지우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익숙한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의 손은 늘 더러웠고 그의 겉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코를 막았고 아이들은 바보거지라며 돌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무감각해진 듯 보였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낡은 비닐봉지를 든 차에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텅 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찌그러진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상자 더미 아래 어린 길고양이 한 마리가 피 묻은 다리를 감싸고 울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고 고양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평소의 멍청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 낯선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빵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오늘 하루 그의 유일한 식량이었다. 그는 빵을 조금씩 떼어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고양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망설이다 빵을 받아먹었다. 지훈은 빵을 다 먹인 후 자신의 더러운 겉옷 한 조각을 찢어 고양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이 모든 행동은 마치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본성을 잠시 되찾은 듯 보였다. 그때 지훈의 눈에 낡은 스마트폰 한 대가 들어왔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무심코 그 폰을 주워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텅 비었던 눈빛에 냉혹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과거의 맹수가 잠시 깨어난 것처럼. 하지만 그 깨달음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내 그의 눈은 다시 멍해졌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폰을 쓰레기통에 다시 던져 넣었다. 그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길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흉터는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날이 저물고 지우는 집으로 향했다. 집비라고 부르기 민망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옥탑방이었다. 그곳은 그의 아내 강민석 민서의 오빠네 집 옥탑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강씨 집안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며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그는 항상 식탁이 아닌 부엌 구석에서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다. 어이, 바보꺼지 이제 왔어. 작은 처제 강수진 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보석이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지훈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언니, 저런 냄새 나는 거랑 같이 밥 먹어야 돼. 진짜 역겨워 죽겠네. 수지는 지훈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냉장고 구석에 놓인 며칠 된 김치찌개가 그의 저녁 식사였다. 그는 군말 없이 그것을 그릇에 담아 구석에 앉았다.
그때였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장난기 어린 사악함이 가득했다. 야, 바보야. 내가 오늘 파티 갔다 왔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고 더럽네 와서 내 발 좀 씻겨줘. 그녀는 명품 구두를 툭 벗어 던지고 발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였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수진은 그런 지훈을 보고 더 큰 소리로 웃었다. 뭐해? 빨리 안 씻겨. 네가 여기 왜 사는지 잊었어. 내가 언니한테 부탁해서 불쌍한 너 거둬준 거 아니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진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수진은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며 희열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때 지훈의 아내 민서가 조용히 부엌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과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겪는 굴욕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겁이 많았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지훈에게 괜찮아. 참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진은 지훈이 발을 다 씻기자 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안 끝났어. 바보야. 그녀는 지훈이 발을 씻은 더러운 물이 담긴 세숫대야를 가리켰다. 이거 마셔.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하잖아. 민서가 소리쳤다. 수진은 언니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언니는 빠져. 이건 이 바보 거지가 우리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의식 같은 거야. 안 그래? 바보야.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지훈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눈에 일말의 반항심이라도 보인다면 더 가혹하게 몰아붙일 생각이었다. 지훈은 세숫대야를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민서에게로 향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눈동자가 깊이 가라앉았다. 수많은 굴욕과 조롱 속에서도 버텨왔던 그의 인내가 민서의 고통스러운 눈빛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천천히 세숫대야를 기울였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묵묵히 물을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외면했다. 지훈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을 때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덮쳐왔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뇌 속에서 수많은 든 영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피가 흥건한 칼, 총소리,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의 몸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과거가 수진의 끔찍한 행위로 인해 봉인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세숫대야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몸은 경련했고 눈은 충혈되었다. 뭐야, 바보가 갑자기 연기라도 해. 수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을 발로 툭 차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고통에 찬 신음 속에서 손을 뻗어 수진의 발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뼈마디가 튀어나올 정도로 단단했고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광기와 분노, 그리고 지옥에서 기어나온 듯한 차가운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이전에 수진이 알고 있던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의 신, 지옥에서 온 악마였다. 수진은 두려움에 질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사악한 장난이, 그녀의 멸시와 조롱이 스스로 봉인했던 괴물을 깨운 것이다. 한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오른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별이었다. 머릿속을 강타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정돈되면서 그의 의식은 명료해졌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의 굴욕과 치욕이 그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전쟁의 신을 완전히 깨웠다. 강수진은 비명을 지르려다 목이 메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에 비친 살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손목을 잡고 있는 손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았다. 그 압도적인 힘에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엔드베, 놓으라고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단순히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가 사냥감을 관찰하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그 광경을 즐기던 장모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이 바보 자식이 미쳤나, 감히 수진이한테 손을 대. 장모는 급히 달려와 지훈의 등을 후려쳤다. 하지만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모가 손의 충격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그 순간 민서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제발 진정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지훈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온기. 그것은 아내를 향한 연민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수진의 발목을 놓았다. 수진은 풀려난 발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저런 미친놈을 언니는 왜 아직도 데리고 있어? 당장 쫓아내. 장모 역시 격분하여 지훈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래, 내 말이 저 자식.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훈은 그들의 비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엌 구석에 놓여있는 자신의 낡은 짐 가방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 모습에 민서의 눈이 크게 뜨였다. 여보, 어딜 가려는 거야? 지훈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텅 빈 눈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민서의 눈에는 그 속에 숨겨진 단단한 결심이 읽혔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수진은 경멸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 저 바보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었다. 방금 전 지훈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을 죽여본 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일시적인 발작이었을 거야. 밖으로 나온 지훈은 무작정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가슴속에는 낯선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바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스스로를 지워왔다. 그 덕분에 위험한 과거로부터 멀어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잃었다. 그러나 수진의 마지막 굴욕적인 행위가 그 가면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태성 중 태성. 그는 한때 지훈의 오른팔이었고 동시에 그를 파멸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했다.
태성은 지훈이 이끌던 조직을 배신하고 지훈이 가장 아끼던 동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리고 지훈을 마치 바보처럼 만들어 이 도시의 밑바닥에 던져 넣었다. 지난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복수심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지훈은 걷고 또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계산된 걸음이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주웠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폰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순간 기적처럼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그의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폰에 잠겨있던 보안 장치까지 풀려난 것이다. 화면에는 깨진 액정 사이로 희미하게 국제전소구라는 로고가 보였다. 지훈은 그 로고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만든 전 세계의 암흑가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네트워크였다. 이 자식이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지훈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멍청한 목소리가 아닌 냉혹하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폰을 조작했다. 그 손놀림은 한때 그가 세계 최고의 해커이자 정보원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폰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리고 지훈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지훈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태성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범죄 조직의 수장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욕되게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낡은 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까마귀. 호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까마귀는 그의 오른팔이자 그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다. 태성의 배신으로 인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이름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짧게 답장했다. 나라, 만하자. 다음 날 아침, 강수진은 전날 밤의 공포를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 바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그녀는 쾌재를 불렀다. 꼴랑 짐 가방 하나 들고 나가는 꼬라지바. 우리 민서 언니랑 이혼시킬 좋은 기회네. 그녀는 언니에게 달려가 닥달했다. 언니, 이제 저 바보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이 기회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민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여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무슨 일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쓰레기통 뒤지다가 차에 치이거나 하겠지. 수진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우리 회사에 해킹 공격이 들어왔다고요. 누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유명 IT 기업의 홍보팀장이었다. 그녀의 회사 서버가 갑자기 마비되고 모든 기밀 파일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커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너의 시작은 더러운 발에서 시작되었으니 너의 끝은 그보다 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끝나리라.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메시지는 전날 밤 지훈에게 했던 말을 연상시켰다. 우연일까 아니면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장모의 전화였다. 장모의 목소리는 패닉에 빠져 있었다. 수진아, 우리 회사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회사도 지금 해킹당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시각 지훈은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때 그의 오른팔이었던 까마귀가 앉아 있었다. 까마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저는 배신자의 칼에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죽지 않았다. 다만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을 뿐. 까마귀는 지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예전의 냉혹한 카리스마를 다시 발견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훈은 커피잔을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효 단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내 것을 되찾으러 가야지. 그리고 날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정태성.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까마귀는 지훈의 눈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귀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더 이상 초라한 바보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태어난,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전쟁의 신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훈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았다. 강수진과 장모의 회사에 대한 공격은 정태성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지훈은 그들이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기를 바랐다. 그 고통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 정태성이라는 거대한 암흑 세력의 심장부로 그를 인도할 미끼가 될 터였다. 수진의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기업의 핵심 기밀들이 유출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을 넘어 바닥을 뚫었다. 수진은 전화기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장 복구팀을 불러 해킹범을 찾으라고.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지훈이 사용한 정교한 해킹 기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 즉 지훈의 장모도 마찬가지였다.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었던 그녀의 자산은 반나절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장모는 넋이 나간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삶은 지훈에게 쏟아부었던 경멸과 멸시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희가 잃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굴욕을 끝내고 싶다면 내일 밤 9시 퀸즈 호텔 연회장으로 와라.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면. 발신자는 지훈의 옛날 폰번호였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들끓었다. 그 바보 자식. 감히 우리를 협박해. 엄마. 가서 그 자식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저 바보가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면 다시 예전처럼 바보가 될 거야. 다음 날 밤 퀸즈 호텔 연회장. 이곳은 강씨 집안의 오빠, 즉 민서의 오빠이자 지훈의 처남인 강민준, 강민조은. 이 주최하는 거대 기업의 연말 파티가 열리는 곳이었다. 민준은 가족들의 상황을 모른 채 사업 파트너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은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낡은 겉옷과 더러운 신발은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웅성거렸다. 저 사람, 저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지? 거지잖아. 저거 지훈의 존재는 연회장의 품격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불청객이었다. 그때 지훈의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연회장의 총지배인이자 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인 한진호였다. 그는 한때 지훈이 이끌던 조직의 일원이었고
지훈에게 목숨을 빚진 남자였다. 회장님, 오셨군요.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호텔 총지배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과 정태성, 그리고 그 가족들 사이의 문제였다. 그때 수진과 장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야, 이 미친 바보 자식, 네가 감히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여. 당장 우리 주식이랑 회사 시스템 복구해. 안 그러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의 눈빛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바보 같은 모습은 흔적도 없었고, 대신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압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기가 죽었지만 이내 눈빛을 바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은 제 형부인데 정신병자예요. 제가 돈을 좀 줬더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저희 가족을 협박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수진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이런 화려한 파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때 민서가 사람들의 시선을 헤치고 다가왔다. 그녀는 지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그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지훈을 설득하려 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지 마. 집으로 돌아가자. 지훈은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민서를 향한 감정은 복잡했다. 연민, 그리고 사랑. 그는 민서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봐, 저 바보가 우리 언니까지 협박하고 있어. 누가 저 미친놈 좀 쫓아내줘요. 연 회장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을 연 회장에서 끌어내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그때 연 회장 안쪽에서 민준이 걸어 나왔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은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오빠에게 달려가 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오빠, 저 바보가 갑자기 미쳐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고 엄마 주식까지 다 날렸어. 저 미친놈 좀 당장 쫓아내줘. 민준은 지훈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지훈을 항상 귀찮은 존재로 여겨왔다. 이런 멍청한 짓은 당장 그만하고 돌아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직접 널 끌고 나갈 테니. 지훈은 묵묵히 민준을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민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민준은 지훈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민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더니 아주 미세한 힘을 주어 민준의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민준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고도로 훈련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오빠, 괜찮아. 수진은 놀라 소리쳤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남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바로 정태성이 이끄는 흥룡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으며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태성, 그는 지훈의 과거를 파괴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였다. 정태성은 지훈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이런, 놀랐는 걸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장님이 여기서 거지가 되어 있었을 줄이야. 정태성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정태성의 말에 경악했다. 저 초라한 남자가 저 거대한 조직의 회장님이었다니.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그들 앞에서 지훈의 과거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진과 민주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들이 협박당하고 모욕했던 바보가 이 도시의 가장 위험한 남자였다는 사실에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지훈은 천천히 정태성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선사했다. 정태성, 네가 보낸 작은 선물 덕분에 내 기억이 돌아왔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화산처럼 뜨거웠다. 그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태성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기억을 되찾았다고 하. 그래서 어쩌려고 지금 내 꼴을 봐. 초라한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덤비려고. 지훈은 정태성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태성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정태성을 넘어 그의 뒤에 있는 흥룡회 조직원들을 향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올 것이다. 연 회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두 남자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 경외,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초라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된 진정한 전쟁의 신이었다. 퀸즈 호텔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태성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등 뒤에 있는 흥룡회 조직원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태성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잘 훈련된 맹수들이었다. 아,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 흉내라도 내고 싶었나 보군. 정태성은 지훈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했다. 하지만 알겠지, 한 번은 속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안 돼. 넌 이제 끝났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그저 길거리의 바보 거지일 뿐이야. 그의 말은 쐐기처럼 박혔다. 그러나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정태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정태성을 더욱 자극했다. 웃기지도 않는군. 룡형, 롱숑. 당신이 그렇게나 아끼던 놈이 이렇게 추락했으니 지하에서 웃고 계시겠지. 정태성은 고의적으로 지훈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룡형은 지훈이 가장 아끼던 동료이자 정태성의 배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남자였다. 이 말을 들은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찰나에 틈을 놓치지 않고 정태성은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바보를 끌어내. 그리고 내 놈의 더러운 과거를 이 사람들 앞에서 깨끗이 씻어주마. 정태성은 민준을 가리켰다. 강민준 대표님. 이 바보 때문에 파티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군요. 제가 직접 이 5점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부하들을 시켜 이자를 처리하고 당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대한 선물을 드리죠. 민주는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흥룡회와 얽히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정태성이 제안한 선물이라는 단어에 흔들렸다. 그는 주저하는 대신 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래, 당장 저자를 끌어내 내 동생을 협박하고 내 사업을 망치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이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오바, 안 돼, 여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러나 민서의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흥룡회 조직원들이 일제히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민서는 지훈의 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막았다. 지훈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공포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조직원 한 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지훈의 몸이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몽둥이는 허공을 갈랐고 그 조직원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훈은 그의 등 뒤로 순식간에 이동하여 그의 팔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꺾어버렸다. 뚝 하는 섬뜩한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다. 그들은 지훈의 움직임이 단순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되고 수천 번의 싸움을 통해 단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정태성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의 눈은 지훈의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동안 몸이 굳지는 않았군. 그는 새로운 조직원들에게 명령했다. 몇 명이 아니라 전부 다 달려들어 저놈을 죽이지 말고 숨통만 끊어놔. 흥룡회 조직원들이 마치 파도처럼 지훈에게 몰려들었다. 연 회장 한복판은 거대한 격투장으로 변했다. 지훈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의 손과 발은 날카로운 무기였고 그의 움직임은 어떤 무술보다도 효율적이고 잔인했다. 한 번의 발차기로 2명의 조직원을 동시에 쓰러뜨리고 한 번의 주먹으로 상대방의 무릎 관절을 부셔버렸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섬세한 예술작품과도 같았다. 그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지훈이 바보로 지내왔던 몇 년 동안 그의 몸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그의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민서와 장모, 그리고 수진과 민주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모욕하고 무시했던 남자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수진은 전날 밤 지훈의 발목을 잡고 놓으라고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정태성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의 부하들이 한 명씩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지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썩어빠진 쓰레기들만 모아놨었군. 정태성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근육은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역시 한때 지훈의 오른팔이었던 만큼 싸움에 능숙한 자였다. 그래, 내 놈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주지. 정태성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의 몽둥이를 들고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지훈은 몽둥이를 든 정태성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몽둥이 예전에 네가 내 동료를 죽일 때 쓰던 것과 같군. 잊지 않았다. 정태성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지훈이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닥쳐, 그날 밤
네가 날 의심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네가 나를 만들었어. 정태성은 외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몽둥이는 굉음을 내며 지훈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간발의 차이로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주먹이 정태성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태성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지훈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하고 다시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정태성의 공격을 유도하는 듯했다. 그는 정태성이 스스로 지쳐 쓰러지도록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었다. 결국 정태성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았다. 지훈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다. 끝낼 시간이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정태성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는 몽둥이를 양손으로 잡고 지훈에게로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의 모든 동작을 읽고 있었다. 그는 정태성의 팔을 잡아 그의 몽둥이를 빼앗은 뒤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태성은 눈을 뒤집으며 쓰러졌다.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태성과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훈은 더 이상 초라한 바보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만족감 대신 차갑고 공허한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쓰러져 있는 정태성을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이 정도였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고 그 의미는 너무나 잔혹했다. 이 모든 싸움이 지훈에게는 그저 하찮은 놀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압도되어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정적은 퀸즈 호텔 연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바닥에는 흑룡회 조직원들이 마치 널브러진 인형처럼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보스인 정태성마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한때 바보 거지라 불렸던 한지훈. 그의 등 뒤에서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그의 숨결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상했다는 듯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아내 강민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싸우는 동안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한때 그를 향한 불안과 연민이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충격과 경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자신이 매일 보아왔던 남자가 사실은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수진과 장모, 민주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동안 지훈에게 했던 모든 멸시와 조롱이 이제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지훈의 발밑에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한진호, 퀸즈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경비원들과 그리고 이 도시 최고의 거물들이 서 있었다. 한진호는 지훈을 향해 걸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경악했다.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이 저 바보 거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니. 지훈은 한진호에게 손짓으로 정태성과
그의 조직원들을 가리켰다. 이 쓰레기들을 치워. 그리고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막아. 지훈의 명령에 한진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경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쓰러져 있는 조직원들을 끌어내고 연회장의 모든 문을 봉쇄했다. 이제 지훈은 연회장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고 그의 존재는 모두를 압도했다. 그는 마치 무대 위로 올라온 연극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모두를 응시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한지훈이다. 그리고 나는 이 도시의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괴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나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더러운 오명을 씻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회장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의 정태성이 이끌던 흑룡회의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마약 거래, 불법 도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업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벌인 해킹과 협박,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이었다. 모든 파일과 영상에는 정태성의 목소리와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강수진과 장모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불을 쌓았고 지훈을 어떻게 협박했는지에 대한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었다. 수진은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자신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이들이 내게 씌웠던 바보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린 추악한 진실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사람들은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들은 그동안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줄로만 알았던 강씨 집안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때 민서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의 차가웠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향한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연민과 사랑을 느꼈다. 지훈은 한 발 물러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밤 바보라는 오명을 씻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의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진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선언이었다. 강수진, 강민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당신들은 탐욕과 오만함으로 나를 짓밟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연회장 안의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곧바로 수진, 민준, 그리고 장모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정태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정태성의 멱살을 잡고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돌아왔다. 정태성, 네가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남긴 상처를 네가 이 도시의 밑바닥에서 영원히 썩어가는 것으로 되갚아 주겠다. 정태성은 의식 없이 신음했다. 지훈은 그를 바닥에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제 정태성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지훈의 승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선한 마음이 악을 이기는 도덕적인 승리였다.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지훈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박수 소리였지만 이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의 빛이 가득했다. 한때 그를 비웃고 경멸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아내 민서는 눈물을 닦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동시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진정한 모습을 마침내 보았고 이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모든 시선을 받으며 민서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에서는 퀸즈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진정한 전쟁의 신이었다. 퀸즈 호텔에서의 밤은 한지훈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정태성을 비롯한 흥룡회 조직원들은 경찰에게 넘겨졌고 그들의 모든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한진호는 지훈의 명령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지훈의 과거 사업체를 재건하기 위해 움직였다. 지훈은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닌 퀸즈 호텔의 총지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한편 수진, 민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초래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후회와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한동안 민서와 함께 퀸즈 호텔의 한 스위트룸에서 머물렀다. 민서는 그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런 일을 겪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당신을 외면했어. 민서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민서야, 괜찮아. 괜찮다니. 당신은 나 때문에 그 모든 굴욕을 견뎠는데 아니, 나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기 위해 그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네 눈빛에 담긴 연민과 죄책감이 나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어. 지훈의 말에 민서는 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부부라는 껍데기를 넘어 진실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며칠 후 지훈은 한진호와 함께 자신의 과거 사업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암흑가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 자산들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폭력과 범죄로 물든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영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장님, 이 모든 자산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이 돈이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돈은 원래 내가 앗아온 것들이 아니야. 이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여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태성이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불행에 빠뜨렸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을 구출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명의로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강수진, 민준, 그리고 장모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바보 거지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에 몸을 떨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을 증언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만을 말하며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울먹이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지훈 앞에 섰다. 형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이 그동안 지훈에게 쏟아부었던 멸시와 조롱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그녀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너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의 후회는 내게도 위안이 되는구나. 그의 말은 용서보다는 이해에 가까웠다. 그는 수진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그녀를 증오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복수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민서와 함께 낡은 옥탑방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짐을 정리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여보, 여기서 당신이 묵묵히 버텨준 덕분에 내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나 봐.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환한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민서와 함께 그 옥탑방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희망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했다. 한때 그가 머물렀던 옥탑방은 이제 희망의 집이라는 작은 쉼터로 바뀌었다. 그곳은 한때 그가 겪었던 고통과 멸시를 기억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 쉼터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굴욕이 끝나는 곳에서 희망이 시작된다. 이 문구는 지훈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지훈은 쉼터에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의 아내 강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그가 추구하는 선한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여보, 오늘 새로운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지훈은 그들에게 직접 밥을 먹여주고 장난감을 선물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의 모습은 마치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버지 같았다. 정태성이 이끌던 흑룡회의 잔당들은 모두 와해되었다. 정태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이제 범죄와 배신, 그리고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역시 죗값을 치른 후 사회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겸손과 삶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 번은 민서가 지훈에게 물었다. 여보, 수진이가 지난번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지훈은 그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 평화는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어느 날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하지만 저는 바보가 된 그 순간 오히려 진정한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빛을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의 인터뷰는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했고 그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았다. 지훈과 민서는 나란히 서서 새로 지어진 대규모 복지관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곳은 한때 정태성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이었던 곳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개소식 테이프를 자른 뒤 그곳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게 될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훈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민서와 함께 퀸즈 호텔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섰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호텔은 더 이상 그에게 굴욕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역사적인 장소였다. 그는 조용히 민서의 손을 잡고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바보였던 과거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전쟁의 신이었던 과거도 모두 포용했다. 그는 이제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끝없는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말 유튜브 스타일 엔딩.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지훈이라는 남자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빛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